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한 로드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돌입하겠다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최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사우디 국방부 정무차관 등을 만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무인체계, 사이버, 우주, 과학화 훈련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국방 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중장기적인 방산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6세대 전투기 개발 등 높은 수준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과 KF-21의 단계적 개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5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2024 사우디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KF-21을 앞세운 K방산이 중동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최근 군사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듯 대한민국 방산 계열사의 부스에는 많은 관계자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전시장 중앙에는 KF-21의 심장인 F414 엔진과 눈인 A4 레이더가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그 옆에는 마치 레이저를 무기화한 것과 같은 장비가 함께 전시되어 있어 모든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아쉽게도 그 장비는 모두의 기대처럼 신형 레이저 광학병기는 아니었고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였습니다. 덕컴은 아군 항공기를 공격하는 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는 장비인데요. 항공기에 장착해 적의 미사일 위협 신호가 탐지되면 고출력 적외선 레이저를 발사해 미사일을 교란시켜 아군 항공기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첨단 방어 시스템입니다. 교전거리가 2km 이상만 확보 가능하면 비교적 먼 거리에서도 미사일들을 기만하며 방어할 수 있는데요. 높은 방어력으로 미국에서는 덕컴을 대외 수출 금지 품목으로 분류할 만큼 개발이 쉽지 않은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덕컴을 국내 순수 기술로 만들어낸 것인데요.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덕컴을 개발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덕컴을 해외 구매 사업으로만 도입해왔지만 국내 독자 개발한 덕컴을 KUH, 수리온과 같은 한국형 기동헬기, UH-60 블랙호크 같은 중형 기동헬기를 포함해 수송기 C-130 등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다양한 항공기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회전익기에도 덕컴이 탑재되어 있으니 KF-21 보라매에도 당연히 덕컴이 탑재가 되어 있지 않겠냐고 질문을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답변부터 해드리자면 현재 개발된 KF-21에는 덕컴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과 일본은 KF-21이 스텔스전 능력이 없다고 깎아내리기 바쁜데요. 후방에 적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인 MWS가 없는 데다 스텔스 기간 교전에서 주로 사용될 고성능 적외선 추정 미사일에 사용되는 덕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KF-21이 처음 공개될 때 F-35와 맞먹고 제니10을 상대할 수 있다던 국내외 외신들의 보도 내용이 거짓이라는 건데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KF-21 보라매를 처음 개발할 때 KF-21 블록3를 기준으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KF-21은 4세대 전투기에 5세대 전투기 기술인 A4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는 4.5세대 전투기입니다. 현재로서는 5세대 필수 조건인 스텔스 기능도 제한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요. 각종 센서의 내장과 내부 무장창 등을 완전 스텔스기로 개량해 KF-21 보라매 블록3로 단계적 개량을 거칠 계획입니다. KF-21 보라매 블록3라면 중국이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제니10을 압도하고 F-35와 맞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량된 KF-21 블록3에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전투기용 덕컴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현재 2030년 초반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2025년까지 50억 원을 들여 전투기용 덕컴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수리온에 탑재된 덕컴을 응용할 것이므로 큰 비용 없이 빠르게 개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제니10과 FC-31, 일본의 F-35A처럼 주변국이 스텔스기 도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2030년은 너무 늦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례로 덕컴 기술의 선도주자 중 하나인 미국은 F-35 블록5부터 해당 기술을 탑재할 계획이며
개발 진척을 볼 때 아무리 빨라야 2020년대 후반으로 예상됩니다. 달리 말해 한국과 미국의 기술 격차가 불과 3에서 4년밖에 안 날 정도로 좁혀졌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F-35 블록5에 전투기용 덕컴을 탑재하기 위해 개발 중입니다. 회전익기나 다른 저속 항공기에 최적화된 과거의 덕컴과는 다르게 마하의 속도로 운행하는 동시에 고속의 미사일들을 감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기체 상하에 장착된 덕컴도 고속으로 교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작업이 블록5에 탑재될 덕컴의 가장 어려운 관건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 이스라엘도 자체적인 덕컴 시스템을 개발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개발한 시뮤직 시스템은 전투기뿐만 아니라 자국의 항공기에 주로 탑재되어 있는데 2002년 케냐에서 자국의 항공기가 격추당하는 위험에 빠진 후 휴대용 대공미사일 방어용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수호이-57은 덕컴 시스템을 탑재한 최초의 전투기입니다. 자국의 101KSO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앞서 미국이 개발 중인 방식과 동일하게 두 개의 덕컴 시스템이 기체의 상면과 하면에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KF-21 블록3 개량에는 덕컴 기술과 함께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하는 MWS도 함께 탑재될 예정입니다. 자외선과 적외선 MWS는 날아오는 미사일의 화염과 여론을 감지해 미사일을 추적하는데요. 현재 KF-21 보라매와 같은 고정익 전투기 중 MWS를 채용한 전투기로는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고 F-35 등이 있습니다. 현재 KF-21에는 MWS가 없지만 이미 대한민국 공군은 MWS의 개발이 끝난 상태입니다. 당장 국산 수송 헬기 수리온에도 MWR이라는 이름으로 MW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수리온은 기어박스, 기체 내구도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수리온에는 독자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존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생존 장비 관리 컴퓨터 EWC를 중심으로 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은 물론 경보 장치인 레이저 경보 수신기 LWR까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군용 헬기를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이 전투기용 미사일 경보 체계를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KF-21의 블록3 개량까지 단계적 성장을 통해 차근차근 전투기 분야 선두그룹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데요. 블록3 개량이 완료되면 최소 5.5세대 전투기 이상의 퍼포먼스가 예상됐습니다. 더군다나 KF-21 블록3의 계획도 뚜렷해서 눈앞에 실현 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막강한 기술력을 알아본 사우디아라비아가 거대한 자금을 들고 와 함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자고 찾아온 것인데요. 그동안 대한민국은 아직 뚜렷한 개념조차 잡히지 않은 6세대 전투기에 도전하는 것은 그저 허황된 목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나라들은 미국과 러시아 등을 제외하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기술조차 완벽히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세대 전투기 개발은 당연히 불투명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 수준은 이미 세계 최정상급이지만 개발에는 당연히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인데요. 이때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가 등장한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너무 뜬금없이 대한민국과 손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무 생각 없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건 아닙니다. 사실 이전부터 사우디는 6세대기 개발에 뛰어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사우디가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던 게 그 유명한 GCAP였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님이 이 프로젝트명이 익숙하실 텐데요. GCAP는 영국, 이탈리아 등의 템페스트 프로젝트와 일본의 FX 개발 프로젝트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영국, 이탈리아, 일본의 6세대기 공동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사우디는 이 GCAP에 밥숟가락을 얹어 자국의 F-15와 유로파이터를 장차 6세대기로 대체하고자 했지만 일본의 강력한 반대로 GCAP에 팽당하며 사우디의 이런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사우디가 GCAP에 팽당한 것은 오히려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각국의 의견차로 삐걱거리던 GCAP와는 다르게
순풍을 탄 듯 순항 중인 대한민국과 KF-21 보라매를 만난 것입니다.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6세기 전투기 개발 과정은 각국의 전투기 성능이 6세기 전투기로 향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 KF-21이 고바등각 시험으로 극한의 비행 시험 장면을 공개하며 동급 기종 최고의 기동력을 과시하는 모습에 사우디가 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KF-21 블록3를 기점으로 5세대 스텔스 기술을 확보하고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개념인 멈티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미 로열 윙맨 역할을 맡을 무인편대기와 스텔스 무인정찰기를 개발하고 AI 기반 공중전투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라며 떠벌리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계적 성장을 거치며 개발해온 건데요. 사우디로선 오히려 GCAP에서 팽당한 게 다시 없을 기회였던 셈입니다. 대한민국은 KF-21 개발 당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 사업으로 불린 만큼 억소리 나는 역대급 예산이 투입되며 개발 기간 온갖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다른 군사 강국과 비교해도 개발 기간을 5년 이상 단축하며 짧은 시간에 개발하며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자랑했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개발 기간 내내 효용성 논란에 시달리고 초도 양산 물량이 반토막이 날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오일머니를 앞세운 든든한 돈주머니를 옆구리에 찬다면 KF-21 블록3 개량과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개발을 통해 KF-21 블록3 개량과 6세대 전투기도 모두 성공적으로 개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절대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급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요즘 6세대 전투기 개발로 미래 공군 전력 강화를 기반으로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양산과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둔 KF-21이 뜬금없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군사강국들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까지 받은 KF-21이 난데없이 그 효용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뭘 어떻게 해도 계속 태클이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사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투기는 한 세대만 건너뛰어도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대 최고의 전투기이자 아직도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운용 중인 F4 팬텀2가 F-16과 공중전을 벌인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이 개발 완료되어 실전 배치를 해도 장래에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하면 KF-21은 매 앞에 참새 신세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더군다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 더욱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KF-21에 대한 현재의 비판이나 일본 6세대 전투기의 개발이나 모두 허울뿐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의 세대 구분은 성능이나 설계 구조에 있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벽히 뒤바꾸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전투기 분야에서는 이런 기술적 격차가 더욱 도드라지는데요.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한 세대 위의 전투기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100대 이상의 9세대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F-22는 2006년에 치러진 노던 엣지 훈련에서 F-15, F-16, F-A-18을 상대로 144대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전적을 기록하며 최강의 공중우세기로 등극했습니다. 이 덕에 F-22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전략무기 취급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 4.5세대라는 새로운 세대 구분이 확립되고 다른 나라의 전투기 기술도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5세대 전투기의 경계는 극도로 희미해졌습니다. 한 전투기가 4.5세대로 분류받기 위해서는 A사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IRST, 복합 소재 등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KF-21만 봐도 알 수 있듯이 5세대기의 구분이 상당히 모호해졌습니다. 당연히 성능적 차이는 있겠지만 4.5세대기로 5세대기를 격추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요. 적어도 4.5세대 144대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F-22 한 대를 격추할 수 없다라는 말은 시대착오적인 허풍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쯤 되면 전술과지형 방공 레이더의 백업, 조기경보 통제기의 유무 등이 공중전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6세대 전투기는 다릅니다. 물론 아직 실존하는 기체가 없는 만큼 여기부터 6세대 전투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5세대기 이상의 스텔스 성능을 기본으로 갖추고 대용량 네트워킹,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 등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되어 있어야만 6세대기로 구분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슈퍼컴퓨터급 성능의 컴퓨터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육해공의 전통적인 작전 영역은 물론이고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 대한 다각적이고 즉발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네트워킹 능력으로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플랫폼 간의 정보 공유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어야 6세대기의 기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6세대기의 실전 배치가 시작된다면 수적 격차를 떠난 초월적인 성능으로 단숨에 주력으로 등극할 텐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탑재 무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직관적인 변화가 예측됩니다. 일례로 5세대 전투기까지는 재래식 화약 무기가 기본 무장이었다면 6세대기부터는 레이저, 고출력 전자파 등 광속 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기본 무장으로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바다 위의 함정처럼 고출력 엔진을 기반으로 한 전력 생산, 여기서 발생한 추가 에너지를 이용한 항속거리 증가 등으로 작전 수행 능력에서부터 화력까지 말 그대로 한 차원 이상의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는 것입니다. F-22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그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미국이 외계인과 싸우기 위해 만들었다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6세대 전투기는 그 F-22를 압도할 외계인의 UFO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투기 독자 개발에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라면 너도 나도 6세대기 개발에 뛰어들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기존 F2 전투기의 후계기로서 네트워크 중심 전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F3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칭으로 정확히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차기 자국산 전투기 개발 계획의 줄임말인데요. F3는 F-15J의 제공권 확보, 유지 임무를 승계하고 강력한 센서 융합 및 네트워크 사격 능력으로 적성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등에 대항하는 카운터 스텔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슈퍼하이급 제공 전투기 사업입니다. 기술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6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죠. 이들이 과거 FSX 사업 당시 엔진 국산화를 하지 못해 미국에 의해 끌려다녔었던 교훈으로 자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총력을 쏟을 셈이었습니다. F2 전투기의 대체 물량으로 100대가량 생산될 예정이었고 개발비만 1.4조엔이며 양산, 배치 및 수명주기 비용을 포함한 총사업 예산은 5조엔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완수하기만 한다면 일본이 그들의 바람대로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서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허상에 불과했고 일본 사람들은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자체 개발한다고 몇 조의 돈을 쓰더니 자국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결국 록히드 마틴이랑 공동 개발한다고 통보한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당시 일본 군사업계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동 개발이 제2의 아파치가 될 거라는 걸 잘 안다. 미국은 공동 개발할 때 한 번도 핵심 기술을 알려주지 않는다. 엔진룸은 열어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일본 현지 조립 단가도 최종적으로는 몇 배는 오른다. 우린 미국의 손에서 놀아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F2 전투기의 후속 모델로 F3 개발에 투자를 늘리며 적극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완성하기 위해 미쓰비시 중공업, 록히드 마틴이 함께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의 기술적 하이브리드를 냈지만 막대한 예산과 미국의 완전한 기술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압도적입니다. 애초에 F3는 시작부터 그저 일본 특유의 겉모습만 포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잘 나타나는 맹점이 두 개 존재합니다. 미국 국방 및 국제정치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그 첫 번째 이유는 6세대 전투기를 운운하기에는 5세대 전투기조차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되어도 제대로 실현이 될까 말까한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조차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가능하냐는 의문이 든다는 것인데요. 두 번째로는 6세대 전투기에 적용될 기술들은 아직 검증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라는 것입니다. 1993년부터 컨셉이 잡히기 시작한 F-35가 실제로 운용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무려 26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35에는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봐도 일본의 F3가 한국의 KF-21처럼 자체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것은 힘들다는 관측이 압도적입니다. 이에 일본은 자체적인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FX 사업을 영국의 템페스트 사업과 아예 합치기로 결정했는데요. 다시 말해 일본의 계획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봐도 되는 상황에서 최근 한국의 KF-21 잠정전투용 적합 한정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인들은 겉만 번지르르 했던 자국의 실태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군사 전문가가 KF-21의 개발에 대한 부러움을 나타내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의 전략적 겸손이란 제목을 단 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에 성공한 한국 카이에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인 실용 스텔스기로 한국에 있어서는 최초로 전투기형부터 개발한 기체입니다. 이 기체에 대해서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다양한 점에서 일본이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KF-21을 4.5세대로 정의하는 것은 내부 무장창을 사용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KF-21을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데는 성능 이외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굳이 4.5세대기라고 자칭하고 있는 것은 수출 성공을 위한 자국 산업 발전 때문이라고 관측됩니다. 높은 성능은 오히려 주변국과의 군사균형을 무너뜨리고 긴장을 높일 수 있죠. 반면 0.5라고 하는 차이라면 배치 후의 업그레이드로 5세대기가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수면 밑에서 어필하기도 좋습니다. 여기에 T-50의 수출을 성공시킨 카이의 전략적인 계산을 볼 수 있습니다. 전투기에 수출 경험이 없는 일본보다 해외 세일즈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그는 일본이 한국보다 늦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일본 군사업계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각성을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잠정전투용 적합 한정을 획득하고 마지막 시제기 초도 비행만을 앞둔 KF-21은 블록 0에서 블록 1 개발 단계입니다. 이후 블록 2부터는 공대지, 공대함 임무 또한 완벽히 수행할 수 있고 대망의 블록 3와 이후 단계에서부터는 5.5에서 6세대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반매립 형태의 무장 탑재 방식을 완전한 내부 무장창으로 개수하여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기술, 고용량 네트워크, 다영역 감지 센서 적용 등 구체적인 개발 방향까지 이미 나와 있는데요. 심지어 후스X를 연계한 멈티체계 운용은 상당히 선명한 윤곽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KF-21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많은 반대와 비판을 묵묵히 이겨내며 지금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첫 시제기가 나온 후 많은 시험 비행을 거치면서 개념 속에서만 존재하던 우리의 초음속 전투기가 드디어 그 당당한 실체를 드러냈고 장차 4.5세대를 넘어 6세대 전투기로의 업그레이드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과장과 허풍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 무기 개발의 행보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